볼수록 돈이 쌓이는 숙주나물의 사이다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연애연 멤버십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단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부동산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무제한 상담, 1:1 무제한 상담, 공개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에 숙주나물 부동산 블로그 검색하셔가지고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무한 토론을 무려 17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당에서 검찰 폐지, 기재부 분리를 강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고자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한 겁니다. 무려 4박 5일 동안 쉬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에서 이거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기사 굳이 검색을 해야지만 나와. 엄청 심각한 건데 왜 이거를 심각성을 다들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 하에서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되고 기재부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와 여당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칼인 검찰을 폐지하고 돈을 관리하는 기재부를 분리 강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심각한 내용이에요. 진짜.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법이랑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칼입니다. 그 힘을 뺀 거예요. 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재부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이 조직법이 딱 이 두 가지를 겨냥하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 명분은 정말 그럴싸해. 야, 검찰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수사, 기소 둘 다 하잖아. 권한이 너무 세. 힘을 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그럴싸해, 명분은. 그런데 어떻게 쪼갰습니까? 중수청 만들어서 수사만 하고 공소청 만들어서 기소만 맡깁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권한 분산 같죠?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거예요. 자,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결국 정부 부처 소속 기관이에요. 어떻게 정부를 견제하겠습니까? 견제 이제 못합니다. 정부는 막 나갈 겁니다.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이었어요. 그게 사라진 겁니다. 이거 부동산 내용 아닌데요? 정치 내용 아닌가? 부동산 내용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검찰청은 사실상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었습니다. 외청이었어요. 외청. 법무부 소속이긴 한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력도 견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현재 권력 견제를 못해요. 여러분, 검사가,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본인을 인사를 한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를 하는데 나는 충성하지 않는다. 그때 그 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멘트 앞으로 이제 못 보게 될 겁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예전에는 큰 개 하나만 있을 때는 가끔 주인도 물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개 2개로 쪼개진 거야. 이제 서로 눈치만 봐. 물지 못해. 아무도 주인을 못 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2개가 잘 길들여진 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인을 문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주인도 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권력을 견제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작용조차 감수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권력 견제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견제가 없어. 권력의 견제가. 자, 명분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통제고 권력의 집중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 아니겠습니까? 군사독재 정권을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재부 분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 기재부가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예산도 가지고 있고, 야, 세제도 조정하고 있고, 야, 금융까지도. 얘네들 너무나 막강해. 돈줄을 다 쥐고 있잖아. 공용 부처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죠. 비판을 막 해. 계속적으로 공용 부처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기재부를 해체해야 되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사실은 권력이 마음대로 돈 못 쓰게 브레이크를 걸던 견제 장치였죠, 기재부가. 예전에 군사 정권 때는 돈줄을 마음대로 쓰고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예산을 딱 따로 빼가지고 대통령이 돈줄을 못 흔들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민주화의 성과였죠. 근데 지금 예산을 다시 총리실 산하 기획 예산처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불리지만 실제로는 직할이에요. 정부가 돈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돈줄 장악은 권력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심각한 거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앞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100조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건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0조 국채를 발행해도 예전에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돈을 펑펑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법 리스크도 없어요.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승전, 부동산, 모든 유동성의 종착지는 부동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서.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자, 정부는 국민들의 함심을 얻기 위해서 100조, 어쩌면 그 이상, 국채를 찍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이렇게 찍었으면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는데, 그래서 쪼갰습니다. 당연히 돈 풀면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환심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가는 치솟고, 화폐 가치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심각하게 받아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부 빚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국민 지갑 통 비게 되죠. 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정부 빚은 가벼워지죠? 3, 40년 전에는 1,000만 원으로도 집을 샀어요. 그때 1,000만 원의 빚은 어마무시한 거야.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빚 큽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빚을 녹여준다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걸 만드는 겁니다. 돈 풀어도 돼. 인플레이션 와도 돼. 정부의 빚은 줄어드니까. 하지만 서민들은,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 구조를. 자, 그래서 이를 대비하려면은 좋은 자산을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그 정부 태도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국민의 자산을 못 갖게 하고 있잖아. 빚도 못 내게 막고 있잖아. 근데 정작 정부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100조 국채를 찍는다고 하잖아. 이 구조 진짜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 심각성을. 돈을 풀어서 생기는 이 유리함을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거니까. 자, 앞으로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가속화되고 정부는 숨통 트이는 사이 대응 못한 대다수의 국민은 고통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이미 역사가 증거예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트리키에 등등등. 자, 아르헨티나는 내 집 장만하는데 최저임금으로 129년이 걸립니다. 129년이 걸려. 돈 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정말 박살이 나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10억짜리 샀는데 39년이 걸립니다. 트리키에는 지난 5년 동안 믿기 힘들 만큼 집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5년간 전국 집값은 무려 11배나 올랐습니다. 월세는 13배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트리키에가 돈을 최근에 제일 많이 풀었거든요. 금리 막 낮추고 금리 막 올릴 때.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금리를 낮췄어.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낮췄다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집가격이 개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집값 상승률 1등 찍었어요. 자, 브라질 보십시오. 돈 푸니까는 세계 최악의 양극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부자들. 짐바브웨랑 뭐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은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뭐 돈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냥. 휴지보다 못해요. 휴지로 음식을 싸야 되는데 휴지보다 이 지폐가 가치가 더 없으니까는 지폐로 쌉니다. 화폐로 공예품 만들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우리나라가 탄탄하니까 아직까지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위기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 이건 단순히 돈 벌려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는데 자산 에셋 파킹을 해야 되겠다. 이걸로 시세 차익을 남기기보다 구명보트에 올라가는 거죠. 생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심정으로 사고 있다니까. 그리고 전세 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 켜가지고 전세 매물 한번 보세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전국 어디든 한번 보세요. 1000세대, 2000세대인데 전세가 0이야. 전세 한 개? 0.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은 집 가격이 치솟고 있고 전월세는 살살살살 오르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임계점 만나면은 치솟아요. 집 가격도 임계점 만나서 치솟듯이 전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는 치솟고 돈은 인플레에 녹아내리는데 서울 매수는 고생존의 몸부림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칼을 길들이고 돈줄을 마음대로 쥐고 계속 돈을 풀 겁니다. 그래서 4년 연임제 개헌을 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해당이 안 되겠지. 하지만 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겠죠. 그리고 그가 돈을 풀면서 4+4 연임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미 다음 대선, 다다음 대선까지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돈 풀기는. 그리고 검찰을 폐지하고 돈을 푸는 거는 5년 플러스 4죠. 총 13년 장기 집권 하려고, 그 이상 하려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눈을 뜨셔야 돼. 톱니바퀴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본인들 수사할 수 있는 기간 힘을 쫙 빼버리고 돈줄을 쥐고 있고 돈 풀고 인기 없고 근데 연인제까지 다 맞아 떨어지잖아. 앞으로 장기간 돈이 풀릴 겁니다. 장기간. 그래서 저는 집값 웬만해서는 못 막겠다. 장기적으로도. 웬만해서는 공급도 안 되겠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오버슈팅 하면은 순간순간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길 겁니다. 물론 급락은 할 수 있지만 금방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돈을 풀어도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그동안 잘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70년 동안 잘 쌓아놨어요. IMF 이후로 외환 보유고도 세계 10위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당장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오히려 국민에게는 영웅으로 기억될 테니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계산일 게 분명합니다. 당장 돈 풀어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나라 경제를 파탄시킨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놀랍게도 자국 내 국가 영웅 취급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차베스 서거 10주기였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국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대통령이라는 그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풀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나라가 골로 갔는데 근데 마두로가 그 책임을 다 덤탱이 쓰고 있죠. 차베스 때는 그나마 유가가 좋았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방어가 됐어요. 2배, 3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연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지만 마두로 오면서 막 수십만 프로 올랐으니까 400만 프로 올랐어요. 400만 프로. 1년에 1원짜리가 400만 원 된 거예요. 10원짜리가 4천만 원 된 거예요. 100원짜리가 4억 된 거예요. 라면 하나 사 먹으려면 40억이 필요해.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이게 현실로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라면도 못 사 먹어. 자, 그리고 브라질. 돈을 펑펑 풀었다. 포퓰리즘의 대가였다. 룰라 대통령은 서민들로 하여금 영웅으로 각인되어 있고 12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3년 전에 대통령으로 컴백했습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돈 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서민들의 영웅으로 기억하는데 돈 푸는 거야. 나라가 작살나도 그래도 푸는 겁니다. 돈 풀어서 단기 효과만 나타나면 국민들은 그것을 서민을 챙긴 업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 세계 10위고 정부 부채도 OECD 평균 이하로 재정 건전성이 매우 탄탄한 편이라서 돈 풀어도 당장은 안 망가질 테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안 생기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돈을 풀면 풀수록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전 세계적으로 다 증명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통화도 아니고 달러도 돈 풀어서 지금 저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나라는 돈 풀면은 바로 망가집니다. 원화의 가치가 바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처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자산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돼. 자, 달러 기반의 자산, 서울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이 세 개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내 자산을 지키겠다. 그리고 금. 앞으로 세계 분자로가 가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금은 가치가 지금도 개떡상했긴 했는데 그 가치가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달러의 위상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저기 러시아도 계좌 동결 해버리고 달러를 못 믿잖아,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금 사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떡상 한 건데 앞으로도 얘네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친 듯이 사봐. 더 떡상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많이 못 사잖아. 그래서 슬금슬금 매집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집을 계속 할 거야. 많이 사면은 순간 급등하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고 한 2년 뒤면은 항상 개떡락을 했거든요, 주기적으로. 그게 내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패턴을 보여줄지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산 투자해야죠. 금, 달러,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채,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세팅하셔야 되고 비트코인.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